네, 지금부터는 2023년 글로벌 경제하고 정치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제법 큰 셈인데 지금 뭐 연착륙 가능성을 놓고 좀 의견이 좀 분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아니다 하는데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그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논란들은 뭐 늘 있는 논란들인데요. 예. 제 생각은 올해는 생각보다 그래도 경기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로 이제 미국의 상황 때문이긴 한데요. 이제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IMF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다들 뭐 올해가 굉장히 힘들 거다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경기 침체 이야기는 뭐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많이들 걱정들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그 경기 침체의 어떤 상황 자체 그리고 여러 이제 여건들을 보면은 예전하고는 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요가 되게 위축이 많이 빨리 됐었는데요. 네. 지금 사실 물가를 높인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는 사실 공급 측면,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굉장히 가속화시켜 놓고 코로나가 또 영향을 좀 줬기 때문에 뭐 저는 이번에 경기가 좀 나빠지더라도 예전처럼 아주 급격한 어떤 경착륙 가능성 또는 어떤 자산 가격의 폭락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침체가 오면은 되게 좀 늦게 오거나 네. 아니면 뭐 아예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차라리 리세션이 없는 게 침체가 없는 게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뭐 적어도 미국의 상황은 미국의 가계나 기업들의 상황은 뭐 정부는 워낙 부채가 많지만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의 가계는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오히려 저축이 보고 많았죠. 코로나 이후로. 예. 그래서 조금 예전하고는 좀 다를 걸로 저는 좀 예전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사이클일 거다라고 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정치도 연준의 이제 긴축 속도가 아마 큰 변수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당장 2월 FOMC만 하더라도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0.5%포인트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간 뭐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올해 어떤 연준의 금리 로드맵 대개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1분기까지는 뭐 지금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4.5%인데요. 네. 뭐 한 5.25%까지 예. 그러니까 한 75bp, 네. 뭐 25bp씩 3번 할 수도 있고, 네. 50bp 한 번 하고 25bp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75bp 정도 인상을 한다는 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금리의 상단은 조금 더 위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5%를 넘어가게 되면 경기가 되게 빨리 꺾일 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연말이나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되게 많은데, 네. 저는 미국의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도 않을 거고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5.25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올 연말까지는 그 5.25% 정도의 어떤 높은 금리가 쭉 이어진다. 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연준의 어떤 긴축 속도는 그래도 물가하고 또 요즘에는 또 뭐 임금 상승률 이런 걸 좀 중시한다.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던데 현재 그 보시기에 올해 미국의 물가 상황하고 또 뭐 고용시장 상황, 뭐 임금 상황 이런 건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물가는 작년보다는 올해 떨어지겠죠. 예. 네, 떨어지고 임금도 작년보다는 올해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상승률이 떨어진다. 예. 예. 근데 이제 속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은 여전히 이제 2%를 네. 향하는 물가 둔화나 약세가 있을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린다라는 입장인데 저희 계산으로는 지금 미국의 근원 물가, 즉 에너지하고 음식,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한 6%대인데요. 네. 이게 올해 중반 정도가 되면 한 4%대까지는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예. 연준의 어떤 목표와는 여전히 좀 괴리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는 2%대인데 적어도 한 3에서 4%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고용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이민자 수도 많이 줄고 또 고령화 때문에 이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미국에서도 거의 260만 명 이상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력 상황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 나쁘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좀 인력 풀이 많아져서 사람 구하기가 쉬워지기는 되게 어려운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미국의 물가,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시장 상황은 뭐 정말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거다. 다만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이런 압력들이 어쨌든 좀 정상화 쪽으로 갈 텐데 이제 이거를 미국의 중앙은행이 구조적인 변화로 인정을 하고 그냥 놔두느냐 아니면 굳이 2%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긴축을 해서 경기에 충격을 주느냐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이냐 아니면 완만한 상승이냐가 결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월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여러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때 하반기 정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기대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사님 말씀 설명 들어보면은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는 접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기준금리가 이제 5%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 시중금리는 뭐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예를 들어서 5%라는 거는 그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이 5, 6%가 넘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끽해봐야 연준에서는 1%가 안 될 걸로 보고 있고 0.5% 정도 보고 물가가 있죠. 한 3, 4%라고 해도 그러면 명목 GDP 성장률이 5%가 안 되는데 기준금리가 5%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우량 기업들 또는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만 견뎌내기 때문에 연준이 5%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할 거고 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할 거야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 연준이 절대 금리를 안 내린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섣부른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자산 가격을 높이고 또 뭐 유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높이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를 잡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연준은 최대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안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인하를 실제로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면 인하를 할 겁니다. 근데 할 건데 아마도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그 시장에서 원하는 어떤 금리 인하의 시그널은 연준이 안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 기대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단 말씀이겠죠.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시중금리도 꽤 이제 증시에 크게 작용하는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뭐 3.5, 3.6 이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지금 나스닥 기술주 작년에도 부진했습니다만은 올해도 힘을 과연 쓸 수 있을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주가가 싶은데 어떨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이런 고민들이 조금 큰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뭐 고점대에 거의 7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뭐 넷플릭스나 메타도 60, 70% 이상 빠져 있는 상황. 애플도 많이 빠졌고.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이제 지난 한 5, 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미국의 뉴욕 시장에는 팡 플러스라는 인덱스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잘 아는 팡 기업들 5개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빨리 성장하는 기업들을 이제 섞어놓은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사실 지난 한 5, 6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합쳐가지고 한 8배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5, 6년 사이에?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은 버블을 겪었던 그 자산 가격의 특징이 뭐냐면 한 10년 동안 한 7배, 8배 정도 오르고 나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다 이제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 가까이 주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직까지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금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조금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은 이미 뭐 70~80% 이상 빠진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더 밸류에이션에 대한 압박들을 좀 계속해서 받겠지만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중소 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네. 작년에 70~80% 이상 빠졌던 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좀 반등의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중소형 기술주들은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있는 반면에 이제 이 빅테크들 유명한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테슬라 정도 빼고는 더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 뭐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뭐 이른바 빵이라든지 이런 빅테크들은 많이 알지만은 또 중소형 기술주에 대해서는 잘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소형 기술주는 주로 어떤 분야가 상대적으로 그러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테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뭐 반도체 같은 네. 쪽도 있고, 그러니까 테크의 어떤 소재가 될 수 있는 쪽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그 하드웨어 네. 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있고, 이렇게 크게 보면은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이제 뭐 반도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다가 급격히 주가가 무너진 쪽은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예. 특히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네. 이런 쪽들이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물가가 높아질수록 비용을 줄여야 될 거고,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IT 제품들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들이 새롭게 또 비용을 줄이는 데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클라우드 같은 쪽에서 계속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기술들에 더 전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관련한 쪽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쪽들은 의외로 또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미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 상황 이거는 우리 뭐 국내 자동차나 2차 전지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약간 수요 부진 뭐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올해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전기차 시장은 또 뭐 성장세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다른 시장들 대비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국에 비해서 다른 시장들 대비해서는 이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IRA 법안 때문이라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 속도 자체가 워낙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는 없어 보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모멘텀은 좀 약해지는 부분들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의 전기차 시장 상황은 다른 지역들보다는 좀 더 모멘텀이 있고 특히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는 뭐 미국만큼 또 중국 영향도 크게 받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떤 뭐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찌됐건 뭐 세월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어떤 코로나 문제는 약간 극복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중국 경제도 결국은 뭐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 짧게 보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길게 봤을 때는 또 뭐 분명히 한계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짧게 봤을 때는 중국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지금 중국의 여러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렇게 급격히 그 철폐 내지는 없애는 걸 보면 중국 정부의 방역의 목표가 예전에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는 데에서 지금은 이제 집단 면역 체계로 간다라는 거를 분명히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의 이제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올해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또 뭐 항공기 잘 안 뜬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중국 소비주나 관련주들이 빠지는 거는 저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밀리면 밀릴수록 저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장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보다 올해 분명히 중국이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성장 동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올해 뭐 작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3%대 초반이나 3%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한 4, 5%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실 크게 띄울 수가 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경기를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금리가 높으니까. 예. 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분명히 올해 좋아지긴 하겠지만 올해 좋아지는 게 분명한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그래서 하반기 때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정상화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화됐을 때가 오히려 저는 중국 시장은 조금 빠져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더라도 올 1년 정도는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특히 이제 3월에 뭐 양회 지나고 나면은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도 쓸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경기가 뭐 올해 뭐 2분기 정도부터 좋아진다고 할 때 중국 자체적으로 조금 괜찮아질 만한 업종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소비를 많이 기대를 하십니다. 예.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 때마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것들이 이제 소비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 저도 중국 소비 특히 내수 쪽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이번에 나올 중국의 어떤 내수 부양책의 핵심은 자국 중심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의 경우에 뭐 저희 제품 좋죠. 좋지만 예전만큼 어떤 중국 사람들의 어떤 호응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냐. 이건 제품마다 회사마다 천차만별의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중국 소비주, 화장품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는 사실 좀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물건들보다는 차라리 여행 쪽은 오히려 수요가 그래도 들쑥날쑥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래도 좀 꾸준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상반기만 보면은 저는 이제 부동산 쪽도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길게 봤을 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아지긴 어렵습니다. 근데 지난 12월 달에 중국의 그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거를 통해서 얘기한 바를 보면은 중국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좀 하고 있고 또 중국이 플랫폼 기업들, 네. 텐센트나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규제를 예전만큼 안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나 지지난해까지 되게 어려웠던 쪽, 부동산 쪽,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 쪽 이런 쪽에서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플랫폼 쪽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는 뭐 약간 좀 이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기회가 있을 가능성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에서도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중국 소비주 화장품에만 얽매이기보다는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중국의 부동산 쪽,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나 여행 쪽 이런 쪽들에 대한 수혜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올해 조금 살아난다고 할 때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 산업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역시 소비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분야? 직접적으로는 이제 소비주일 것 같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쪽이 아주 나쁘지 않고 뭐 지난해까지 멈춰져 있던 중국 부동산 건설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계속 건설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소재나 산업재 쪽도 뭐 건설 기계나 이런 쪽들도 저는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컨대 뭐 중국 소비 시장이 살아나면서 스마트폰을 많이 이제 쓴다고 할 때 뭐 반도체라든지 뭐 MLCC라든지 뭐 카메라 이런 쪽은 수혜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가장 큰 건 역시 반도체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를 많이 했지만 사실상 별 성과가 없었다고 별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은 여전히 한국 제품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 경기가 좀 좋아져서 좀 뭐 그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을 때에는 지금 가장 실적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이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뭐 올해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국내 증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좀 거칠게 비교해 본다면은 그래도 셋 중에서 어느 쪽이 가장 상승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중국이죠. 네, 중국이고 저는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그다음에 국내 시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테크 비중이 너무 큰 미국보다는 미국이 아닌 넌 US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적으로는 저는 뭐 일본이나 유럽 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작년에 G20 중에서 뭐 러시아 빼고 거의 꼴찌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중간 정도 가겠습니까? 네, 중간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2023년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전망도 해봤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증시가 새해에는 크게 회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허재환 이사님의 이렇게 상세하고 명쾌한 설명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